우리나라가 5%, 4%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이 거의 1%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의 성장이 이제 모멘텀이 확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1%대로 가는데 과거 20년 동안 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성장하고 내 월급은 몇 배나 오르고 하던 그런 시대에 살던 기억을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이 요인들이 앞으로는 모멘텀이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언제 구조적인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과거 20년과 보던 완전히 다른 구조가 이제 경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현재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있고요. 주된 전공 분야라면은 채권 투자 쪽을 오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퇴 자산 관리 이런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지식을 하여튼 총동원해서 잘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데모테크 할 때 데모는 이제 데모그래픽 해가지고 인구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는 테크놀로지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사회 변화를 보시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거고요. 아마 사회 변화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것은 이제 고령자,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그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고령화로 대변되는 것을 그냥 인구 구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출산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그런 변화가 선진국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이런 식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령화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앞으로 결코 이제 여러분들이 도외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이미 사회 변화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소비가 생각보다 빨리 안 끊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시니어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8%씩 오르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금금리가 오르니까 자산이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시니어들의 소비가 이번에 강했다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이게 데모그래픽, 인구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령사회 하면은 다 암울하게 보는 것이죠. 모두 축소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과연 투자의 세계를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에 따르면요. 어떤 사회가 꼭 한 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사회가 이렇게 막 진행되면은 한 측면에서는 수축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보고자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고령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여기에 같이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상당히 하이테크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령사회라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요, 하이테크, 디지털적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서 이 두 시장이 이제 같이 더불어 성장하면서 이게 확장 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데모테크라는 이름을 붙인 주된 이유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의 트렌드를 변화를 볼 때, 그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큰 트렌드 변화를 서구 사회도 꼽으라면은 인구 구조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기술 변화, 4차 산업혁명, 이 둘을 앞으로의 큰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이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산업이 크게 잉태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제가 데모테크라는 이제 용어를 좀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5%, 4%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성장이 거의 1%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의 성장이 이제 모멘텀이 확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 20년하고 앞으로 펼쳐질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과거 20년 동안
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성장하고 내 월급은 몇 배나 오르고 하던 그런 시대에 살던 기억을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1%대로 가는데 내 임금은 매년 5%씩 오를 수 있다, 6%씩 오른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성장률이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여러 번 취임 이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의 모멘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구의 모멘텀입니다. 과거에 이제 인구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 증가해 왔어요. 가구 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 가구 수가 한 64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그럼 엄청나게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정체, 그 다음에 인구의 구조의 변화는 고령자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이 적어지는 이런 구조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인구수나 가구수가 이제 다 정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와 가구의 모멘텀이 멈춰버린다. 그게 두 번째였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모멘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에는 이제 금리가 국채금리만 해도 8%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는 급기야 1% 밑으로도 이제 금리가 떨어졌죠. 이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빌려도 이자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2배를 빌렸는데 이자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또 빌렸는데 또 이자 금액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이요. 한 20년 동안에 이제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쓸 때가 이제 0%대 1% 금리였는데요. 여기에서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제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는 제로 모멘텀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마이너스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금리,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이제 인구와 가구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우리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했던 이 요인들이 앞으로는 모멘텀이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언제 구조적인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과거 20년과 보던 완전히 다른 구조가 이제 경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려고 제가 세 가지 제로 모멘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성장 기조는 이제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야 내에서 이제 섹터별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섹터별로는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고령자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소비는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수가 자꾸 위축되고 있지만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수는 위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수출 기업들이 있다면은 지금 밖에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워낙 큽니다. 인도도 성장하고 있죠. 베트남, 뭐 중국도 성장을 할 거고요. 미국도 성장하고. 그래서 수출을 하는 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곳은 얼마든지 성장을 하죠. 이런 것들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이게 약간 옆으로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뜯어서 보면은 우리가 평균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성장하고 어떤 것은 퇴보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기다리면은 다시 회복이 돼요. 순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3, 4년 기다린다고 회복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떤 섹터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을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의 변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앞으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길을 조금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길이 좀 다른 곳에 있다면은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아마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2030들의
가장 챌린지한 도전 과제가 두 개가 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환경으로 닥쳐오는 역풍이라고 그러죠.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자기가 세금이나 이런 것으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나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인데요. 이게 나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요소에 많이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걸 내가 어떻게 우리가 자산 운용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해치를 해야 될까?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프로텍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결국 첫 번째,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저성장이 되고 이러면은 나는 다이내믹한 나라로 내 자산을 옮겨야 됩니다. 인구 구조도 괜찮은 나라고,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도 좋은 나라로 자산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뭐 저는 미국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AI가 여러분들에게 그 세계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일자리를 AI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싸우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지 모르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 하면은 나는 AI 회사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커버가 됩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못 빼앗는다? 그러면 나는 내 일자리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혁신 관련된 주식 자본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이제 프로텍션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 근로소득의 변동성을 내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본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혁신 자본을 가져야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혁신 자본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딜까 하면은 아까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혁신 자본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 부분이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도 젊은 층에게는 저는 무조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고 종목이 아니라 그냥 뭐 S&P 500이나 이런 거 사고 환해지하지 말고 달러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이유가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에서 많은 돈을 벌 세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미 소득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니까요. 이 세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덜 걱정이 되고요. 저희들은 저희 자녀 세대가 훨씬 걱정이 돼요. 5060들은 곧 있으면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재취업이나 세컨드 잡을 갖게 되는데요. 5060들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축적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5060은 부동산을 통해서 벌었어요.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해서 벌 것인가? 다른 쪽의 자산을 통해서 벌 것인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60 내가 과거 10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3배, 4배, 5배씩 벌었다. 앞으로도 내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면은 2배, 3배 오를 것 같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일본처럼 가서 뭐 폭락한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면은 다 2배, 3배를 보고 삽니다. 그런데 2배, 3배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트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의 속도가 훨씬 더디다는 것입니다. 2%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성장률 하에서 부동산만 매년 10%, 15%씩 올라간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 버블이에요. 과거 20년 동안은 금리도 8%에서 1%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소득도 $10,000에서 $30,000로 올랐고, 가구 수도 640만 가구가 증가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마구 올랐었죠. 그런데 앞으로 20년은 말씀드렸듯이 성장률도 2% 전후 혹은 1% 후반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 20년에 사니까 2배, 3배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내 자산을 노후에 한번 여기 넣어서 운용해보자 하면은 그 기대는 잘 충족이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대 수익률을 훨씬 낮춰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부동산을 좀 잘못 사더라도 따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철저하게 차별화되어서 부동산도 움직이기 때문에 실렉션에 훨씬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자산을 여기에만 많이 들어있던 것을 다변화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이나 하느냐. 예를 들어 리츠를 통해서 내가 오피스를 좀 산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주식을 산다든지, 혹은 글로벌 배당주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을 과거 20년 했던 것에서 조금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잘 변화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20년 동안 이것을 벌었는데 어느 날 탁 생각하면서 아, 세상은 이게 아니네 하면서 쫙 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돈을 잘 벌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쓰던 동안 이 작전을 앞으로도 계속 쓰던 사람들은 자기를 성공시켰던 요인 때문에 향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당연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고 고민을 해본 결과는 하여튼 과거 우리가 2000년에 보였던 2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한 2년 동안 왔었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 세상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IMF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하는데요. IMF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와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지금이 더 어렵다고 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IMF 때는 우리가 급하게 성장률이 떨어진 다음에 다시 급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10,000이던 것이 2017년에 가면은 1인당 GDP가 $30,000를 돌파합니다. 급하게 V자형으로 회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IMF 때 뭔가 조금 한 3년 견디고 나니까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 대출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전체적으로 어떤 문화도 변했고, 그 다음에 내수 자체의 시장도 변하게 됐고 해서 구조적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다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IMF 때는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이제 구조가 변했을 때는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취재가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이게 이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